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험준했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말발굽 소리만이 적막한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고 있었다. 동탁을 암살하려던 대담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직후 조조는 그야말로 쫓기는 사냥감의 신세가 되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처절한 도망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뺨을 스칠 때마다 마치 동탁의 서슬퍼런 칼날이 목덜미를 겨누는 듯한 끔찍한 착각에 빠져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며칠째 제대로 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오직 타오르는 생존 본능 하나에 의지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거친 숲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의 곁을 지키는 진궁 역시 초췌하기는 매한가지였으나 그의 눈빛에는 조조와는 다른 종류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진궁은 말을 달리며 주위를 경계하는 와중에도 힐끔거리는 시선으로 조조의 동태를 살폈는데 이는 단순한 호의의 차원을 넘어선 묘한 긴장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는 조조가 보여주는 비범함과 결단력에 매료되어 관직을 버리고 그를 따랐지만 동시에 조조라는 인물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알 수 없는 어둠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도망치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신의 벽이 안개처럼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조조는 말 고삐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뒤를 돌아보았고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마치 자신을 잡으러 온 추격대의 깃발처럼 보여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다. 그는 거친 호흡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진궁을 향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확실한가? 혹여 길을 잘못 들어 막다른 곳에 다다르면 그것으로 끝일세 라고 낳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진궁은 조조의 의심 어린 질문에 잠시 침묵하다가 여백사 어른의 댁으로 가는 길은 이쪽이 확실합니다. 그분은 부친과 의 형제를 맺으신 분이니 우리를 내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답하며 그를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조조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독버섯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동탁의 암살 실패는 단순한 계획의 실패가 아니라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틀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호의를 베푸는 손길조차 그 뒤에 숨겨진 칼날이 없는지 의심하게 되었다. 굶주림과 피로가 극에 달할수록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오로지 누구도 믿지 않겠다는 지독한 방어 기제와 살기 어린 편집증뿐이었다. 숲은 점점 더 깊고 울창해져 대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을 만큼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지옥의 귀신들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다. 조조는 말 위에서 졸음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눈을 부릅뜨며 주위를 살폈는데 이는 잠이 드는 순간 누군가 자신의 목을 벨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 때문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동탁의 비웃는 얼굴과 자신을 현상 수배하라는 명령서가 끊임없이 맴돌며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 끔찍한 도피 행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절망감은 그를 점점 더 미치광이처럼 예민하게 만들었다. 진궁은 조조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시 말에서 내려 쉬었다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추격대를 만나기도 전에 쓰러질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건넸다. 그러나 조조는 진궁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쉬는 순간 죽음이 덮칠 걸세. 내 목을 노리는 자들이 사방에 깔려있는데 어찌 한가롭게 휴식을 취한단 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으며 그 모습은 영웅이라기보다는 궁지에 몰린 늑대의 형상에 더 가까웠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이 회오리 치듯 날아올랐고 그 소리는 마치 수천 명의 병사들이 매복해 있다가 일제히 일어나는 소리처럼 들려 두 사람을 움찔하게 만들었다. 조조는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에 찬 검자루를 만지작거렸는데 이는 그가 언제든 칼을 뽑아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설령 그것이 자신을 도와준 은인이라 할지라도 망설임 없이 베어버릴 수 있다는 비정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난세는 영웅을 만들지만 동시에 괴물을 탄생시킨다는 말이 그의 현재 모습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숲의 끝자락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반딧불이처럼 깜빡이는 것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진궁은 안도감에 찬 목소리로 저기가 바로 여백사 어른의 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말의 속도를 높였다. 그러나 조조는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안도감보다는 알 수 없는 불길함에 휩싸였는데 마치 그 불빛이 자신들을 죽음의 도수로 유인하는 도깨비 불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말없이 진궁의 뒤를 따르면서도 시선은 끈질기게 주위를 경계하며 혹시 모를 매복에 대비했다. 여백사의 저택은 숲속 깊은 곳에 은둔하듯 자리 잡고 있어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낡은 기와 지붕 위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담벼락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이끼가 끼어 있어 음산함을 더했다. 저택 주위에는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이 댕그랑거리며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다. 조조는 말에서 내리면서도 고삐를 놓지 않았고 그의 눈은 맹금류처럼 저택의 구석구석을 훑으며 위험 요소를 찾고 있었다. 진궁이 대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둔탁한 소리가 텅 빈 저택 안으로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안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열렸고 늙은 하인 한 명이 등불을 들고 모습을 드러냈다. 하인은 낯선 방문객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으나 진궁이 자신의 신분과 여백사와의 인연을 설명하자 이내 표정을 풀고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조조는 하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던 것을 놓치지 않았고 그것이 단순한 경계심인지 아니면 다른 흉계가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선 그들을 맞이한 것은 주인 여백사였는데 그는 오랜 벗의 아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 나온 듯 벗은 발로 그들을 환영했다. 여백사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과 안쓰러움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비뚤어진 조조의 눈에는 그 과도한 친절함마저도 가식적으로 비쳤다. 여백사는 조조의 야윈 얼굴을 어루만지며 이 난리통에 살아 돌아오다니 천만다행이네. 내 자네 아버님을 볼 면목이 생겼어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나 조조는 그 손길의 온기를 느끼기는커녕 마치 사형수가 마지막 만찬을 앞두고 받는 동정처럼 느껴져 섬뜩함을 느꼈다. 여백사는 하인들을 시켜 술상을 봐오게 하고 두 사람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라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이 깊은 산골이라 대접할 것이 변변치 않지만 편히 쉬게나 내 곧 좋은 술을 구해올 테니 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조조는 여백사가 굳이 이 밤중에 술을 사러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었다. 집안에 술이 없을 리가 없는데 굳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관아에 밀고 하려는 핑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조조는 떠나려는 여백사를 붙잡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며 겉으로는 태연한 척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여백사에게 숙부님, 이 늦은 시각에 위험하니 굳이 나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그저 몸만 누일 수 있으면 족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하지만 여백사는 손을 저으며 안일세 귀한 손님이 왔는데 어찌 대충 대접하겠는가. 금방 다녀올 테니 진궁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게 라고 말한 뒤 서둘러 나귀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멀어지는 여백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조조의 표정은 점점 더 일그러졌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옆에 있는 진궁에게 자네는 저 늙은이가 정말 술을 사러 갔다고 믿는가? 이 근방에 술을 파는 곳이 어디에 있다고? 라고 속삭이듯 물었다. 진궁은 여백사의 인품을 믿었기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백사 어른은 조공의 가문과 깊은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의심은 또 다른 화를 부를 뿐입니다. 라고 답하며 조조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조조의 귀에는 그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정막이 감도는 방 안에 남겨진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촛불만이 일렁이며 벽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조조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거리며 문 밖의 동태를 살폈는데 작은 바람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 굴을 피하려다 이리 굴로 들어온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했고, 지금이라도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충동과 지친 몸을 쉬게 하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생존을 위한 잔혹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저택의 하인들은 주인 없는 집에서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듯 했으나 그들의 움직임은 어딘가 은밀하고 조심스러웠다. 조조는 문틈으로 하인들이 오가는 모습을 훔쳐보며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표정은 어떠한지 세밀하게 관찰했다. 하인들이 부엌 쪽으로 모여들어 무언가 속닥거리는 모습이 포착되자 조조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져 갔다. 저들이 우리를 잡기 위해 모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멍청하게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위험을 과장하며 사리를 다졌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숲속의 고요함은 오히려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조차 조조에게는 추격대가 포위망을 좁혀오는 신호처럼 들렸다. 그는 진궁에게 다가가 이곳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내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여백사가 관군을 끌고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네 라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진궁은 조조의 과도한 불안 증세에 혀를 차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덩달아 긴장하며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금속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슥, 슥. 그것은 분명 칼을 가는 소리였다. 조조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한밤중에 손님을 두고 칼을 간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의 전조라고 판단한 조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진궁을 노려보며 입모양으로 들었는가 라고 물었다. 이제 이 낡은 저택은 안식처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으로 변해버린 것만 같았다. 의심이라는 괴물이 드디어 조조의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규칙적인 금속성의 마찰음은 적막한 밤 공기를 타고 귓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조조의 예민한 신경을 날카로운 톱으로 켜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숫돌에 칼이 갈리는 그 섬뜩한 소리는 단순한 부엌길의 소음이라기보다는 지옥의 옥졸들이 죄인을 처단하기 위해 형구를 손질하는 소리처럼 들려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조조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허리춤에 찬 검을 꽉 움켜쥐었는데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와 칼자루가 미끄러울 지경이었다. 그는 흔들리는 동공으로 방문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저 얇은 창호지 너머 어둠 속에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숨죽이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옆에 있던 진궁 역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상체를 일으켰으나 그는 여전히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진궁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조궁,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골 농가에서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칼을 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라고 말하며 조조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조조는 진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고 살기만이 번뜩이는 맹수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조조에게 있어 지금 이 순간의 아니람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네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군. 한밤중에 손님을 재워두고 저토록 요란하게 칼을 가는 주인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것은 필시 우리를 안심시킨 후 도살하려는 흉계가 분명하네. 조조는 억누른 목소리로 쏘아붙이며 신발을 고쳐 신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백사가 술을 사러 간다며 서둘러 나갔던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고 그것이 관아에 밀고 하기 위한 핑계였다는 의심은 이제 확고한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직감하고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먼저 움직여 활로를 뚫겠다는 비정한 결단을 내렸다.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며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갔는데 낡은 문지돌이가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숨이 텄을 것만 같았다.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기둥 뒤나 처마 및 그림자마다 자객이 숨어 있을 것만 같은 공포감이 엄습해왔다. 조조는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고양이처럼 유연하고 은밀하게 움직였으며 진궁은 그 뒤를 따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일말의 도덕적 갈등 때문에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하지만 칼 가는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올수록 진궁의 마음속에서도 의심의 싹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 소리의 근원은 뒤뜰에 위치한 부엌 쪽이었고 그곳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와 마당에 길고 기괴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조조와 진궁은 부엌 창문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아내 동태를 살피기 위해 숨을 죽였는데 안에서는 하인들로 보이는 서너 명의 남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거리가 멀고 소리가 웅웅거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조조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려 했었다. 그때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밤공기를 타고 명확하게 그들의 귓가에 꽂혔다. 가만두면 시끄럽게 굴 테니 꽁꽁 묶은 뒤에 죽이는 것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조의 머릿속에서는 하얗게 섬광이 터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묶어서 죽인다는 말은 분명 자신들을 지칭하는 것이라 확신한 조조는 진궁을 돌아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자신의 예상이 적중했다는 섬뜩한 희열과 이제부터 벌어질 피해 축제를 예고하는 악마의 미소였다. 진궁 역시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더 이상 여백사의 가족들을 변호할 말을 찾지 못했다. 들었는가? 저들이 우리를 묶어서 죽이겠다고 하지 않는가? 내 말이 틀리지 않았어. 여백사는 우리를 팔아넘겼고 저 하인놈들은 우리를 잡을 망나니들이네. 조조는 속삭이듯 말하며 칼집에서 검을 천천히 뽑아들었다. 검신이 달빛을 받아 차가운 은빛을 띠며 번뜩였고 조조의 눈동자에는 그보다 더 차가운 살기가 감돌았다. 이제 그에게 이 집은 은인의 거처가 아니라 반드시 초토화해야 할 적의 소굴에 불과했다. 하지만 조공, 만약 우리가 오해한 것이라면 어찌합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진궁은 마지막으로 조조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만류하려 했으나 조조는 거칠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도리, 난세의 목숨보다 중요한 도리는 없네. 내가 실수로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버리게 하지는 않겠네. 지금 망설이면 내 목이 저들의 칼 아래 떨어질 걸세. 조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었으며 그는 이미 인간의 감정을 지우고 생존 기계로 변모해 있었다. 조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폐부 깊숙이 차가운 밤 공기를 채워넣고는 부엌 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고 온몸에서는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주위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부엌 안의 하인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끔찍한 운명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칼을 갈고 물을 끓이며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곧 깨질 것이며 이 낡은 저택은 씻을 수 없는 피와 비명으로 얼룩질 운명이었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놈들을 제압할 테니 자네는 뒤를 봐주게. 한 놈도 살려보내서는 안 되네. 조조는 진궁에게 짧게 명령을 내린 뒤 부엌문을 거칠게 발로 차서 열어젖혔다. 광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문짝이 떨어져 나갔고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란 하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린 채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헐떡이는 조조의 모습과 그의 손에 들린 서슬퍼런 칼날뿐이었다. 공포에 질린 하인들의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조조는 이미 사냥감을 덮치는 맹수처럼 그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부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살육은 처절하고 끔찍했다. 조조의 검은 망설임 없이 허공을 가르며 하인들의 급소를 노렸고 붉은 선혈이 튀어올라 부엌 벽과 바닥을 적셨다.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맨손으로 저항하려 했으나 훈련된 무인인 조조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숫돌 옆에 놓여있던 칼을 집어들려던 하인은 조조의 발차기에 맞아 나뒹굴었고 도망치려던 다른 하인은 등 뒤에서 날아온 칼날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끓고 있던 물솥이 엎어지며 뜨거운 김이 피비린내와 섞여 역겨운 냄새를 풍겼다. 뒤따라 들어온 진궁은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얼어붙어 잠시 멍하니 서 있었으나 생존 본능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검을 뽑아들고 도망치려는 하인의 앞을 가로막았다. 원망하지 마라. 난세의 운명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다. 진궁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말을 중얼거리며
눈을 질끈 감고 칼을 휘둘렀다.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인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지만 한번 피를 본 칼날은 멈출 줄 모르고 춤을 추었다. 두 사람은 마치 악령에 들린 듯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부엌 안의 모든 생명체를 없애버릴 기세였다. 사육이 휩쓸고 지나간 부엌 바닥은 피바다가 되었고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숨이 끊어진 시신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조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칼을 털어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과 옷은 온통 붉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빛은 광기에 젖어 번들거렸다. 이제 남은 자들을 처리해야 하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여야 후환이 없을 걸세. 조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듯 안채 쪽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완전한 멸절을 향한 집착만이 가득했다. 진궁은 피 냄새에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들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들처럼 비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조용히 안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잠든 여백사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집에 들이닥친 재앙을 꿈에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밤바람은 구슬프게 울부짖으며 다가올 비극을 애도하는 듯했다. 안채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조조의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선명하게 찍혀나갔다. 그는 방문 하나하나를 열어젖히며 자비 없는 칼춤을 이어갔다. 노인과 부녀자,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그의 의심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처절한 애원도, 왜 이러십니까? 라는 절규도 조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에게 그들은 단지 자신을 관아에 고발할 잠재적 증인들일 뿐이었고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장애물에 불과했다. 비명소리가 하나둘씩 잦아들고 저택 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죽음의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모든 사륙이 끝난 후 조조와 진궁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피비린내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지만 조조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날카로운 눈으로 부엌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때 구석진 곳에 놓여있던 큰 덩어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주둥이가 막혀 꽥꽥거리지도 못하고 있는 돼지 한 마리였다. 조조의 시선이 그 돼지에 꽂히는 순간 시간은 정지한 듯 멈춰섰다. 진궁 역시 그 돼지를 발견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꽁꽁 묶은 뒤에 죽이자는 말은 자신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 잔치에 쓸 이 돼지를 잡기 위한 말이었던 것이다. 그 끔찍한 진실이 뇌리를 강타하자 진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조조를 올려다보았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대접하려고 돼지를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진궁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조조의 표정은 묘하게 담담했다. 그는 묶여있는 돼지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더니 피 묻은 칼을 헝겊으로 닦아내며 나지막에 중얼거렸다. 이미 엎질러진 물일세.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살 길을 찾아야 하는 법.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 대신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냉혹한 계산만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판이 불러온 참극을 인정하는 순간 무너져버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비극적인 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조조의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공포였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부엌 한 구석,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주둥이가 막혀 헐떡이는 돼지의 눈망울은 그 어떤 원망 섞인 인간의 눈빛보다 더 깊은 심연의 공포를 담고 있었다. 진궁은 그 짐승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마치 자신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참담함에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자각 때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구역질을 해댔고 위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신물은 피냄새와 섞여 역겨운 악취를 풍겼다.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이 짐승 한 마리를 잡으려던 사람들을 도적대나 다름없는 짓을 했단 말인가? 진궁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시체들의 침묵뿐이었다.
반면 조조는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보다는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려는 계산적인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피 묻은 검을 헝겊으로 닦아내며 바닥에 주저앉은 진궁을 향해 이러하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일세. 우리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는가라고 싸늘하게 내뱉었다. 조조의 논리는 궤변에 가까웠지만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어 듣는 이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순간 무너져 내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죄책감이라는 감정 자체를 거세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부엌 바닥에 널브러진 하인들의 시신은 뒤틀린 자세로 굳어가고 있었고 엎어진 솥에서 흘러나온 물은 붉은 피와 섞여 검붉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시신들의 그림자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춤을 추었고 그 기괴한 광경은 지옥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조조는 시신들 사이를 태연하게 걸어다니며 혹시라도 숨이 붙어있는 자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도축업자가 고기를 선별하는 듯한 무심함을 띠고 있었다. 그는 발끝으로 시체 하나를 툭 건드리며 이놈들이 정말 우리를 해칠 의도가 없었는지 아니면 돼지를 잡는 척하며 우리를 노렸는지는 죽은 자들만이 알겠지 라고 중얼거리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진궁은 조조의 그런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의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다. 자네는 인간도 아니란 말인가? 오해로 인해 죄 없는 사람들을 몰살시켜 놓고 어찌 그리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일세. 진궁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조조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난세는 짐승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네. 도덕과 인의를 따지다가 목이 달아난 자들이 부지기수지. 자네도 살고 싶다면 그 나약한 마음부터 버리게. 조조는 진궁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태가는 이제 죽음의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음산함을 더하고 있었다. 안채의 방들 역시 처참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참결에 참변을 당한 가족들의 시신이 이불 위에 널려 있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조조와 진궁은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으나 그들의 움직임은 쫓기는 자들의 그것처럼 다급하고 불안했다. 조조는 혹시라도 남겨진 증거가 없을지 꼼꼼하게 살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백사가 돌아오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초조함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만약 여백사가 이 참상을 목격하게 된다면 관아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서두르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네. 여백사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장일세. 조조는 진궁을 재촉하며 마구간으로 향했고 그의 발걸음은 죄책감보다는 생존 본능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마구간의 말들은 피냄새를 맡았는지 불안하게 발을 구르며 히힝거렸고 조조는 거칠게 말고 삐를 잡아채며 짐승들을 진정시켰다. 그는 말 한 장 위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어둠 속에 잠긴 저택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듯했다. 조조는 그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말의 배를 걷어찼고 두 사람은 도망치듯 저택을 빠져나와 칠흑 같은 숲속으로 내달렸다. 숲길은 올 때보다 더욱 험하고 어둡게 느껴졌으며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마치 죽은 자들의 손톱이 핥히는 듯한 섬뜩함이 느껴졌다. 진궁은 말 위에서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의 귓가에는 하인들의 비명소리와 돼지의 헐떡이는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아 괴로웠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음을 느꼈고 이 숲을 벗어난다 해도 영원히 그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반면 조조는 오직 앞만 보고 달리며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에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중요한 것은 오직 미래의 권력과 생존뿐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그 어떤 소음보다도 무겁게 짓눌러 왔다. 조조는 문득 진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졌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워버렸다. 나를 괴물이라 여겨도 상관없다. 천하를 얻기 위해선
괴물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애써 부정하고 있는 공포와 불안의 잔재였다. 그 역시 인간이었기에 자신의 손으로 은인의 가족을 몰살시켰다는 사실이 완전히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져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말발굽 소리만이 유일한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조조는 어둠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여백사의 얼굴을 지우기 위해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여백사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따뜻한 환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조조의 심장을 찔러대고 있었다. 그 노인네가 정말 술을 사러 간 것일까 아니면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조조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구실을 끊임없이 찾아 헤맸다. 만약 여백사가 정말로 관아에 밀고 하러 간 것이라면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고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진궁은 조조의 등 뒤를 따르며 그가 내뿜는 서늘한 기운에 몸서리를 쳤다. 그는 조조가 영웅의 그릇이라 생각하여 따랐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인물은 영웅이라기보다는 파괴와 사륙을 즐기는 악귀에 가까웠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인가? 저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아닌가? 진궁의 내면에서는 갈등이 폭풍처럼 휘몰아쳤고 당장이라도 말머리를 돌려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지금 혼자서 이 깊은 숲을 헤쳐나갈 자신도 없었기에 그는 억지로 불안을 억누르며 조조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의 동행은 이제 신뢰가 아닌 공포와 필요에 의한 위태로운 줄타기가 되어버렸다. 숲을 빠져나가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그들은 몇 번이나 길을 잃고 헤매야 했다. 그때마다 조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진궁을 재촉했고 진궁은 말없이 그를 따르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칼자루에 손을 가져다 댔는데 이는 그들이 느끼는 죄책감의 크기를 반증하는 것이었다. 죄 지은 자는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도망친다는 옛말처럼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심판자에게 쫓기며 영혼을 갉아먹히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숲의 출구가 가까워지자 희미한 달빛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길을 비추었다. 그러나 그 달빛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그들의 피 묻은 옷과 창백한 얼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차가운 조명과도 같았다. 조조는 숲을 벗어나 탁 트인 대로로 나오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찰나에 불과했고 곧이어 닥쳐올 또 다른 운명의 장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 멀리서 달그락거리는 나귀 방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명확하게 그들의 귓가에 전달되었고 조조의 심장은 다시금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귀 방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리듬은 여백사가 타고 나갔던 나귀의 발걸음과 정확히 일치했다. 조조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여백사임을 알아차렸고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이 밤중에 돌아온다는 것은 술을 사러 갔다는 말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조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여백사가 살아 돌아가 집안의 참상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것은 조조에게 있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의미했다. 관군이 풀릴 것이고 그의 이름은 천하의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며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게 될 것이었다. 진궁, 저 소리가 들리는가? 여백사가 돌아오고 있네. 조조는 나직하게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진궁은 경악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피해 숨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하지만 조조는 고개를 저으며 검은 눈동자로 어둠 속을 응시했다. 숨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닐세. 그가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우리는 추격대에 쫓기게 될 거야. 선택지는 하나뿐이네. 조조의 말에 담긴 끔찍한 함의를 알아차린 진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설마 여백사 어른까지 해치시려는 겁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세. 앞으로 알게 될 것이 문제지. 내가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조조는 냉정하게 잘라 말하며 말머리를 나귀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돌렸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린 상태였고 그 결단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마저 버리는 잔혹한 것이었다. 진궁은 조조의 앞을 가로막으며 애원하듯 말렸다. 제발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은인까지 죽인다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조의 귀에 진궁의 호소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의지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귀를 타고 오는 노인의 실루엣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안장 뒤에는 술병으로 보이는 호리병 2개가 매달려 덜컹거리고 있었고 노인은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은 조조가 저지른 끔찍한 사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비극성을 고조시켰다. 여백사는 자신의 집에 어떤 재앙이 닥쳤는지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무엇인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오랜 벗의 아들과 술잔을 기울일 생각에 들떠 있었다. 조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굳은 살 박인 손으로 검자루를 다시 한번 꽉 움켜쥐었다. 비켜서게. 자네가 못하겠다면 내가 하겠네.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이미 익숙한 일이니까. 조조는 진궁을 밀어내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등 뒤로 흐르는 냉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고 말발굽 소리는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무겁고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곧 두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갈라지게 될 것이며 이 밤은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도 슬픈 비극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었다. 조조는 표정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여백사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내면에서 인간 조조는 죽어가고 있었고 대신 간웅 조조가 깨어나고 있었다. 달빛이 창백하게 내려앉은 숲길 위로 여백사의 나귀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고 그 평온한 발걸음 소리는 곧 벌어질 비극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평화로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여백사는 안장 뒤에 매달린 술병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오랜 벗의 아들과 밤새도록 회포를 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타난 두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반가움에 손을 흔들며 아니 조카, 이 밤중에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는가? 내 맛 좋은 술을 구해왔으니 어서 돌아가세 라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티끌만한 의심도 섞여 있지 않았고 오로지 따뜻한 정과 반가움만이 묻어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그 순박한 미소는 조조가 등 뒤에 감추고 있는 서슬퍼런 칼날과 겹쳐지며 잔혹한 운명의 아이러니를 극대화하고 있었다. 조조는 여백사의 환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찌르르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으나 이내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여백사에게 다가가며 최대한 침통하고 다급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숙부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첩보를 입수했는데 추격대가 이 근방까지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숙부님 댁에 화를 미치게 할 수는 없어 급히 떠나는 길입니다. 조조의 거짓말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여백사를 걱정하는 듯 연기하고 있었다. 여백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혀를 차며 그들의 앞길을 걱정해 주었다. 이런 하늘도 무심하시지. 자네가 오자마자 떠나야 하다니. 내 자네를 위해 특별히 좋은 술을 구해왔는데 한 잔도 대접하지 못해 아쉽구먼. 여백사는 나귀에서 내리려 하며 주섬주섬 술병을 꺼내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조조의 눈매가 매섭게 변하더니 등 뒤에 숨겨두었던 검을 번개처럼 뽑아들었다. 숙부님 저승에서라도 이 조카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조조의 나지막한 속삭임과 함께 검은 허공을 가르며 여백사를 향해 날아들었다. 여백사는 영문도 모른 채 눈을 크게 떴으나 반항할 틈도 없이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몸을 꿰뚫고 지나갔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솟구쳤고 여백사의 손에 들려있던 술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깨진 호리병에서 쏟아져 나온 향긋한 술 냄새가 비릿한 피냄새와 뒤섞여 기묘하고도 역겨운 향기를 만들어냈다. 여백사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며 조조를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눈동자에는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큰 배신감과 의문이 가득 차 있었다. 조카, 네가 어찌 나에게. 여백사는 떨리는 손을 뻗어 조조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으나
이내 힘없이 툭 떨어지고 말았다. 조조는 차마 그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손에 쥔 칼자루는 여전히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은인을 베었다는 사실이 주는 죄책감보다 이제 후환을 없앴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느끼고 스스로 전율했다.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진궁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에서 뛰어내려 여백사의 시신 곁으로 달려갔다. 그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여백사의 손을 잡고 오열하며 조조를 향해 소리쳤다. 조공,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아까는 실수였다고 쳐도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 아닙니까? 어찌 은인에게 칼을 꽂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진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그가 품었던 조조에 대한 일말의 기대와 존경심은 산산이 조각나 버렸다. 그는 눈앞에 있는 남자가 자신이 알던 영웅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도 베어버릴 수 있는 냉혈한 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조조는 피 묻은 칼을 여백사의 옷자락에 닦으며 차갑게 대꾸했다. 진궁, 냉정하게 생각하게. 만약 이 노인이 살아서 집에 돌아갔다면 무엇을 보았겠는가? 처참하게 살해당한 가족들의 시체를 보았을 걸세. 그렇다면 그가 우리를 가만두었겠는가? 당장 관아에 달려가 고변했을 것이고 우리는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을 거야. 조조의 논리는 지독하리 많지 현실적이고 잔인했다. 그는 감정에 휘둘려 파멸을 자초하느니 차라리 악역을 자초하여 생존을 도모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온기를 잃고 난세의 패왕이 갖추어야 할 비정함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저지르다니요. 나중에 저승에 가서 여백사 어른을 어찌 뵙겠습니까? 진궁은 절규하듯 외쳤지만 조조는 코웃음을 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조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고 그는 마치 세상 전체를 향해 선전포고라도 하듯 당당하고 오만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내가 천하를 배신하게 엉자. 천하가 나를 배신하게 하지는 않겠다. 닝자워 푸天下人, 休教天下人负我. 이 한마디는 숲속의 정막을 깨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으며 진궁의 가슴에 쇠말뚝처럼 박혔다. 그 말은 단순한 자기 합리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조가 앞으로 걸어갈 피의 길을 예고하는 선언이자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기는 계약과도 같았다. 그는 도덕과 인이라는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힘과 권력만이 지배하는 난세의 법칙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조조는 쓰러져 있는 여백사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작별을 고하듯 잠시 묵념했으나 그 표정에는 후회나 슬픔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철저히 고독하고 강력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진궁은 멍하니 조조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조조가 내뱉은 말의 무게와 그 안에 담긴 무시무시한 야망에 압도당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난세가 낳은 괴물이다. 진궁은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와 동행하고 있는지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공포로 다가왔다. 그는 조조를 따라 나선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지금 이 깊은 산중에서 그를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진궁의 눈에는 조조의 등 뒤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너울거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가 불러일으킬 피바람의 예고편과도 같았다. 조조는 다시 말에 오르며 진궁에게 가세. 갈 길이 머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산자는 꿈을 향해 달려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재촉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위엄있게 변해 있었고 마치 방금 저지른 살인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하기라도 한 듯했다. 진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말에 올랐고 두 사람은 여백사의 시신을 차가운 길바닥에 남겨둔 채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깨진 술병에서 흘러나온 술이 여백사의 피와 섞여 흙바닥으로 스며들었고 숲은 그 비극적인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며 구슬픈 바람소리로 죽은 자의 넋을 위로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맴돌았고 여백사의 눈은 여전히 감기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원망 섞인 시선은 멀어지는 조조의 뒷모습을 끈질기게 쫓고 있는 듯했다. 조조는 말을 달리면서도 등 뒤가 서늘해짐을 느꼈지만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으며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는 그 누구라도 베어버리겠다는
잔혹한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오늘 밤 여백사의 피는 조조라는 거대한 야수의 탄생을 알리는 붉은 세례와도 같았다. 숲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을 때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여명은 밤새 벌어진 참극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덮으려 했지만 조조와 진궁의 옷에 묻은 핏자국은 아침 햇살 아래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조조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는데 그 붉은 태양이 마치 자신이 앞으로 정복해야 할 천하의 심장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 손에 묻은 피가 마르기 전에 나는 천하를 내 발 아래 무릎 꿇릴 것이다. 그의 야망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진궁은 곁에서 조조의 독백을 들으며 전율했다. 그는 조조가 천하를 얻을 영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악마와 계약을 맺은 것인가? 진궁의 마음속에는 깊은 회의감과 공포가 뿌리내렸고 이는 훗날 그가 조조를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었다. 두 사람의 동행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이미 치유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길가에 핀 이른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들을 배웅했다. 그 꽃들은 마치 지난밤 희생된 여백사 일가의 영혼인 양애처롭게 보였다. 조조는 무심하게 그 꽃들을 밟고 지나갔고 그의 말발굽 아래서 꽃잎들은 처참하게 으깨졌다. 이것은 앞으로 그가 걸어갈 패도의 길을 상징하는 듯했다. 약한 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질 그의 제국, 그리고 그 정점에 설 고독한 독재자. 조조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재편하려는 무시무시한 야심가로 거듭나 있었다. 여백사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 두 사람은 인근 객잔에 도착하여 무거운 몸을 뉘었지만 그들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숨막힐 듯한 침묵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궁은 피곤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잠을 청할 수 없었는데 이는 옆에 누운 조조가 내뿜는 섬뜩한 기운이 여전히 방 안을 맴돌며 그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조조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그 평온한 숨소리는 방금 전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베어버린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어서 진궁을 더욱 전율하게 만들었다. 죄책감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조조의 그 뻔뻔한 태도야말로 진궁이 느낀 공포의 실체였다. 진궁은 잠든 조조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깊은 고뇌와 갈등에 휩싸였는데 촛불에 비친 조조의 얼굴은 난세의 영웅이 아니라 장차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갈 마왕의 형상을 하고 있는 듯 보였다. 내가 저자를 살려둔다면 훗날 천하가 피로 물들 것이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저자의 목을 베어 후환을 없애는 것이 만백성을 위한 길이 아니겠는가. 진궁의 손은 저절로 검자루로 향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칼을 뽑아 조조의 무방비한 목을 겨누었다. 창밖에서는 불길한 바람소리가 윙윙거리며 들려왔고 마치 어둠 속의 원원들이 진궁에게 어서 칼을 휘두르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차가운 칼날이 조조의 목 피부에 닿기 직전 진궁은 길게 탄식하며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이내 칼을 다시 거두어들이고 말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내가 그를 따른 것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함이었는데 잠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이다. 비록 그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으나 나까지 비겁한 살인귀가 될 수는 없다라고 중얼거렸다. 진궁은 선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 도덕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포기했지만 더 이상 괴물과 함께할 수는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조조가 깨어나기 전에 이 지옥 같은 동행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조용히 짐을 챙겨 방을 나섰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길 위로 진궁의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갔고 객잔방 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만이 남겨졌다. 진궁은 떠나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가 떠난 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탈출이었다. 그는 조조라는 인물이 가진 거대한 어둠이 언젠가 자신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그 공포는 훗날 그가 조조의 가장 강력한 적대자가 되어 맞서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의 씨앗이 되었다. 진궁에 떠나가는 뒷모습은
난세의 비정함에 패배한 양심의 쓸쓸한 퇴장을 상징하는 듯했다. 아침 햇살이 창살 틈으로 스며들어 조조의 눈꺼풀을 간지럽히자 그는 개운한 표정으로 눈을 떴으나 곁에 있어야 할 진궁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탁자 위에는 식어버린 차 한 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조조는 직감적으로 진궁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음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거나 슬퍼하는 기색 없이 차갑게 입꼬리를 올리며 가버렸군. 나의 그릇을 담기에는 너무나 유약하고 감상적인 위인이었어. 어차피 천하를 도모하는 패도의 길은 고독한 법이지 라고 중얼거렸다. 그에게 진궁의 배신은 뼈아픈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도덕적 족쇄가 풀린 것과 다름없었다. 조조는 홀로 객잔을 나서며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마주했는데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여백사 일가를 몰살하고 진궁마저 떠나보낸 그 밤은 조조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성을 태워버리는 용광로와도 같았다. 그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과 판단만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독재자의 길을 걷기로 맹세했다. 나를 버린 자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내 앞길을 막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베어버리고 공포로서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조조의 독백은 허공에 흩어졌지만 그 속에 담긴 서슬퍼런 의지는 앞으로 닥쳐올 피해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 후 조조는 고향으로 돌아가 가산을 털어 군사를 일으켰고 그의 곁에는 목숨을 내던질 각오가 된 맹장들과 책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리더십은 덕과 인의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신상필벌과 냉혹한 실리주의에 기반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조조의 뛰어난 지략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뿜어내는 알 수 없는 살기와 냉기의 공포를 느꼈다. 여백사의 사건은 소문으로 떠돌며 조조의 잔혹함을 증명하는 일화가 되었지만 감히 그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공포는 존경보다 더 강력한 통제 수단이었고 조조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조조의 세력은 날로 강성해졌고 그는 황제를 옹립하여 천하를 호령하는 승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설수록 그의 의심병은 더욱 깊어져만 갔는데 이는 여백사 사건 때부터 시작된 트라우마가 떴짜 터진 결과였다. 그는 잠을 잘 때도 호위무사를 믿지 못해 내가 꿈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버릇이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마라 라는 핑계를 대며 누구도 곁에 두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이 아끼던 시종이 이불을 덮어주려 하자 잠결에 칼을 뽑아 그를 베어버리고는 내가 꿈속에서 또 사람을 죽였구나 라며 거짓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러한 기만과 잔혹함은 신하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조조의 주변에는 진정한 충신보다는 그의 눈치를 살피는 아첨꾼들이 늘어만 갔다. 하지만 밤이 찾아오고 홀로 남겨질 때면 조조는 종종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했다.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여백사의 원망 섞인 눈빛과 피칠갑을 한 하인들의 환영을 보곤 했다. 그것은 권력이라는 화려한 갑옷 뒤에 숨겨진 그의 썩어 문드러진 양심이 보내는 비명소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고통을 잊기 위해 더욱더 일에 매진하고 정적들을 잔인하게 숙청했지만 그럴수록 그림자는 짙어지고 두통은 만성이 되어 그를 괴롭혔다. 천하를 손에 쥐었으나 마음의 평안은 영원히 얻지 못한 채 그는 스스로 만든 공포의 감옥에 갇혀버린 꼴이었다. 배신은 조조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되었고 그는 자신이 배신당하기 전에 남을 먼저 배신하는 것을 생존 철학으로 삼았다. 여백사 사건은 그 철학이 완성된 시발점이었으며 진궁의 이탈은 그가 타인과의 진정한 유대를 포기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이제 그의 곁에는 수만 명의 대군이 있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을 친구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화려한 연회장에서도 그는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고독한 술잔을 기울였으며 그 술잔 속에는 피와 눈물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조조는 자신이 선택한 패도의 길이 얼마나 춥고 외로운지 뼈저리게 느꼈지만 이미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어느 날 밤 조조는 달을 보며 술을 마시다가 문득 여백사가 죽기 전에 들고 있었던 그 호리병을 떠올렸다. 그날 밤 깨진 술병에서 풍기던 향긋한 술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의 조화는 평생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있었다.
인생이란 아침 이슬과 가건을 지나간 날은 고통뿐이로구나. 조조는 시를 읊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앞에는 천하통일이라는 거대한 야망이 어른거리고 있었지만 등 뒤에는 여백사와 진궁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의 원혼들이 끈질기게 달라붙어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배신으로 쌓아 올린 탑은 높이 올라갈수록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 꼭대기에선 조조는 현기증, 나는 공포를 억누르며 짐짓 태어난 척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조조는 위나라의 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는 지존의 자리에 올랐으나 그의 육신은 늙고 병들어 하루하루 쇠약해져만 가고 있었다. 특히 그를 평생토록 괴롭혀온 두통은 이제 단순한 통증을 넘어 마치 보이지 않는 악령이 뇌수를 갉아먹는 듯한 끔찍한 고통으로 변해 밤낮 없이 그를 유린하고 있었다. 천하의 명의들을 불러 모아 치료를 시도했으나 그 어떤 약재와 침술도 조조의 머릿속에 뿌리내린 이 기이한 병마를 쫓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통증은 날이 갈수록 더욱 극심해져 그를 광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궁궐의 화려한 침소는 그에게 안락한 휴식처가 아니라 과거의 망령들이 출몰하는 거대한 감옥이자 고문실이나 다름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주위가 고요해지면 조조의 귓가에는 어김없이 그 옛날 여백사의 부엌에서 들었던 스윽스윽하는 칼 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그를 소스라치게 만들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허공을 향해 누가 감히 왕의 침소에서 칼을 가느냐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소리와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뿐이었다. 그 소리는 단순히 고막을 울리는 소음이 아니라 그의 죄의식이 만들어낸 영혼의 파열음이었으며 그가 베어버린 수많은 목숨이 지옥에서 보내는 저주의 속삭임과도 같았다. 조조는 귀를 틀어막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지만 그 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들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조조는 꿈속에서 피칠갑을 한 여백사가 나타나 그를 노려보며 다가오는 끔찍한 악몽을 꾸었는데 여백사의 얼굴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돼지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 괴물은 입에서 썩은 피를 토해내며 네가 나를 믿지 않아 죽였으니 나 또한 너를 영원히 괴롭혀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조조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지만 칼날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고 괴물은 기괴한 웃음소리를 남기며 그의 머릿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꿈에서 깬 조조는 머리가 쪼개질 듯한 고통에 시달리며 바닥을 뒹굴었고 그의 눈앞에는 밧줄에 묶인 돼지의 환영이 계속해서 어른거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병세가 악화되자 당대의 신이라 불리는 화타가 불려와 조조를 진찰하게 되었는데 그는 조조의 병이 뇌 속에 있는 풍기 때문이라 진단하며 놀라운 제안을 했다. 화타는 왕의 머리를 도끼로 쪼개어 그 안에 병근을 긁어내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수술을 권유했지만 이 말은 조조의 깊은 의심병을 건드리는 최악의 방아쇠가 되었다. 조조의 귀에는 화타의 말이 치료법이 아니라 여백사의 부엌에서 들었던 묶어서 죽이자는 말과 똑같은 살인의 모의로 들렸기 때문이다. 머리를 쪼갠다니 이자가 나를 치료한다는 핑계로 암살하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 조조의 눈에는 화타가 의원이 아니라 적들이 보낸 자객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결국 조조는 천하의 왕인 나의 머리를 쪼개 죽이려 하다니 내 놈은 관우와 내통하여 나를 해치려는 첩자가 틀림없다 라고 호통치며 화타를 하옥시키고 고문 끝에 죽여버리고 말았다. 이는 여백사 사건의 완벽한 재현이자 비극적인 대자비였다. 자신을 살리려던 은인을 의심하여 죽였던 젊은 날의 과오가 노년이 되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원을 죽이는 결과로 되풀이된 것이다. 화타가 죽음으로써 조조는 스스로 살 길을 완전히 끊어버린 셈이 되었고 이는 의심이 낳은 업보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의 목숨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의미했다. 화타를 죽인 후 조조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가 침소 깊숙이 드리워지게 되었다. 그는 혼미한 정신 속에서 평생 자신이 제거했던 정적들과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환영을 보았는데 그들은 침상 주위를 빙 둘러서서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진궁의 모습도 있었고 깨진 술병을 든 채 피눈물을 흘리는 여백사의 모습도 있었다. 조조는 그들을 향해 물러가라. 나는 천하를 얻은 조조다. 귀신 따위가 감히 나를 넘볼 수 없다 라고 허세를 부려보았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올 뿐이었다. 임종 직전 조조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누군가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훼손할까 두려워하여 72개의 가짜 무덤을 만들라는 유언을 남겼다. 죽는 순간까지도 세상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내려놓지 못한 그의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잡으려 애썼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가 평생 쫓았던 권력이거나 혹은 잃어버린 인간성 한 조각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그는 젊은 날의 맹세를 다시금 읊조리려 했으나 입술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다가 이내 잦아들었다. 난세의 간웅이라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조는 그렇게 고독과 공포 속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의 시신이 식어가는 동안에도 궁궐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여백사의 집 뒤뜰에서 들리던 칼 가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조조가 남긴 권력과 영토는 거대했지만 그의 영혼은 안식처를 찾지 못한 채 영원히 의심의 지옥을 떠돌게 된 것이다. 그가 쌓아올린 위나라의 기틀은 결국 사마시에게 넘어가게 되니 이 또한 그가 평생 남을 믿지 못해 신복들을 숙청하고 견제했던 업보의 결과라 할 수 있었다. 역사의 뒤편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어둠의 사관은 붓을 들어 조조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한다. 의심은 칼보다 날카로워 사람을 베고 불신은 독보다 지독하여 영혼을 썩게 만든다. 조조는 천하를 얻기 위해 타인을 지옥으로 밀어넣었으나 결국 그 자신이 만든 지옥불에 갇혀 타버리고 말았다. 여백사 일가몰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한 인간이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서막이었으며 그 끝은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의 완성으로 귀결되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의심으로 산 자는 의심 속에 죽는다는 진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는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 밤은 깊어 새벽이 멀지 않았다. 저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지만 조조가 남긴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역사라는 거울 속에 투영되어 우리 내면의 불신과 이기심을 비추고 있다. 우리는 과연 조조를 비웃을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 안에도 또 다른 조조가 숨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낡은 붓을 내려놓으며 사관은 조용히 촛불을 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스산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탄식이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